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때가 됐죠. 시험 잘 보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본 그 9급 군무원 시험의 경영학에 관한 기출 문제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문제가 참 평이하게 잘 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그 문제를 확인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군무원 경영학 기출문제 이제 9급 군수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기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총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출제 분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제 분포도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배운 이제 각각의 단원들을 나눠서 어떤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첫 번째 단원으로서 이제 파트 1으로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 행동론과 인적 자원 관리와 생산 운영 관리, 그리고 마케팅. 이제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및 회계학에서 이는 파트 4에서 기타 경영학과 합쳐져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회계학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는 MIS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죠.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처럼 이제 뭐에 대해서 경영 정보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은 이번에는 출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에 있어서 한 5문제가 이제 나왔고요. 조직 행동론에 대해서 이제 4문제, 인적 자원 관리 2문제, 생산 운영 관리 5문제, 마케팅 4문제, 재무와 회계학에 관해서 6문제가 나와서 총 이제 25문제를 구성하게 됐고요. 각각의 이제 비율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출제 분포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영학도 이제 공개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처음에 이제 공개되어진 것이요. 앞으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겠다라는 그 출제 경향에 관한 그 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분포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분포도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 출제되어져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총평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분포에서 본 것처럼요. 경영학 전반에 있는 내용들이요. 골고루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요. 이제 복원된 문제들이라 정확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원된 문제로 이야기되어졌던 그 전까지 문제들에 대한 출제 비중하고 틀리게 그 전까지는요.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때로는 조직 행동이면 조직 행동 한 분야에 좀더 치중되어져서 출제되어졌던 경향들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 출제되어진 것은요, 이제 전반적인 각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그 비중들을 배분해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사한 비중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는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계산 문제들을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그리고 생산관리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계산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그렇게 계산 문제를 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일정한 형식의 어떤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올해는요. 예, 신기하게도 계산 문제가 출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제 접근을 해 보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재무 관리가 어떻게 출제되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고심들이 있어갖고, 재무 관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어지는 것이 참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특히 회계학도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어지지 않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재무 관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이 이야기하기 공부를 하기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흐름들에 대한 중요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나 회계학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게 심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재무관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 아니면 회계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개념적인 그 선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어, 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단순 암기를 통해 얻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는요,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갈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이해를 잡아서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번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암기 형식으로 그 단락단락 부분들에 대한 개념만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형태로 갈려지게 되는 부분이요. 이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총평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총평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공부 방향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출제된 내용을 가지고선 이 난이도는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평이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고 무척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측정을 하기에는요, 이제 단순 지식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관 관계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에서, 반면에 어려운 어떤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 이제 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상에서 상하 정도로 여겨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군무원 시험에 대한, 경영학 군무원 군수직 시험에 대한 저의 총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 공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미 여러 공부를 끝마친 분들에게는 이제 다음 내용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이제 수험 대책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출제 비중도 그 실제 비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과거하고 틀리게 전반적인 그 분야, 우리가 이제 총 4분야, 총 6분야로 이제 조금 나눠서 얘기하면 6분야로 이야기하고, 더 세분화하면 7분야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 이제 경영학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파트들에 대한 그 비중을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골고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항목 수가 고르게 배분돼서 출제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과거처럼 어떤 마케팅에 치우치게나 아니면 어떤 생산 관리에 치우치는 문제에 대한 비중, 빈도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 문제, 이제 이번에 공개된 문제로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때요,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전체적인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친 공부가 아니라 전체 흐름에 대한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골고루 배분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좀 전에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암기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문제 풀기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는 언제든지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제 분야의 공부들은 어떤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들에 대한 경영학 전반에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그것에 대한, 즉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것, 그리고 그 개념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부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경영학 전반의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 형태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와 함께 각 개념들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재로 사용했던 그 교재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요, 이번에 출제되어졌던 모든 문제들을 다 커버했었던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는 한 권으로 단권화시켜서 그 한 권으로 단권화시킨 교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교재에 대한 구조를, 흐름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척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럼으로써 전체적인 총 문제에 대한 기출에 대한 기출 문제에 대한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들은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며 어떻게 푸는 것이 적절했느냐 라고 하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직을 구분할 때 이 분업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분업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직무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자주 나왔었죠.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직무 설계, 즉 인적 자원 관리의 직무 설계에 있어서 각각에 있어서 직무를 설계해서 나눌 때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직무 전문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직무 확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해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다. 그렇죠? 직무 전문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분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일단 4번인 전문화 촉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직무를 전문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현대적 접근법이 아닌 정통적, 즉 고전적 접근법에서 이야기를 한다.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를 쪼개고 하는 것이 분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분업시키면서 표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와 함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어떤 학습 효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분업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그 전문화시킨다라고 하는 직무 전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무 확대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직무 전문화시켜서 쪼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더 피로도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실증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엇이 떨어지게 됩니까? 직무에 대한 그 만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직무에 대한 만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요. 자, 2번, 3번, 4번은요. 제가 좀 더 전문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무를 전문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장점적인 요소들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 1번에 있어서 업무 몰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떨어지면요. 직무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한 몰입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이 있었냐, 분업을 시키니까 좀 더 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전체적인 경영학의 큰 흐름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1번 문제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1번 문제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풀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1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2번은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요. 우리가 여차 이야기를 했었죠.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이야기한 차별적 성과급제, 그리고 직장제도,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요. 사람들은 뭐에 대한 경제인이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죠? 일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많은 임금을 주면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요, 그렇죠? 외재적인 보상이 그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생산성, 어떤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재적 동기를 통한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것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하고는 그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내재적 보상을 위한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 있었죠. 이 실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죠. 호선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이어와 레슬리 버거다라고 하는 사람의 호선 공장에서 이루어진 그 실험을 통해서 인간 관계론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어떤 보상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동기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어떤 심리적 요인에 대한 만족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1번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2번에 대한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3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이 3번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3가지 기본 권리,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방출 및 이직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노동쟁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노동쟁의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에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부당 노동 거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 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위쪽에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는 것이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3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막는 것이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헌법, 어떤 법에서 정해지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3가지를 제외한 무엇이 단체 협의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요 3번 같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그 3가지는 연결시켜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단체 협의권은 없었다라고 하니 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요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치사슬 분석, 마이트 포토의 3종 세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원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산업 구조 분석인 5포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가치 분석이다라고 하는 가치사슬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니 여러분한테 반드시 구분되어져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가치사슬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활동,
본원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과 지원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그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본원적 주된 활동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은 물어보니 무엇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쵸? 지원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원적 활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지원적 활동에 있어서 기업 하부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인적 자원 관리와 연구 개발 그리고 구매와 조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구매와 조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뜻으로 그렇죠. 프로큐르먼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 부가적인 활동으로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프린트물을 사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매 및 조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원적 활동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4번이 이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되어졌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05번입니다. 05번에 보면요, 타인 자부 비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재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여러분하고요. 그쵸?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하는 데서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지렛대 효과다라고 해갖고 돈을 더 많이 빌므로 인하여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이 더 커지게 되는 수익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 효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거 레버리지 효과가 뭔지 모르는데 가중효과, 톱니바퀴 효과, 비례효과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던 효과가 무엇일까 하면 레버리지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가중효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2개 이상의 자극에 의한 효과가 겹쳐져서 이 가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효과가 겹쳐져서 하나의 자극보다 더 커지게 되는 효과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톱니바퀴 효과는 톱니바퀴는 서로 엉켜져서 계속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원 상태로 모하기 어렵다, 되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불가역성에 관한 그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톱니바퀴 효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비례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두 수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비례 효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05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요는 그쵸 재무관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하고 다뤘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06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기업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이 중에서 경영 관리를 위한 이슈나 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해외 자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해외 자회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는 조금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조금 이제 자신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적용을 시켜서 심도 있게 이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경영 관리에 대한 이슈나 의사결정이 많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 글로벌 소싱이나 전략적 제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각각 개인적인 각각의 독립체 기업들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서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 제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각각 다른 이제 경영 활동을 하게 되겠죠. 왜? 각각 독립되어진 기업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요 해외 자회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본사가 있게 되겠죠. 어떤 모회사가 있고요. 그 모회사가 해외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그 해외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해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직접 투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해외 자회사는요, 그쵸? 모 회사의 종속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해외 자회사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모 회사에 대한 어떤 명령 같은 걸 따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해외다라고 하는 것이 모 회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무척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해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실제적으로 마음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종속되어지게 됩니까? 그렇죠? 본사,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본사, 모 회사에 종속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생되어지게 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지금 모 회사가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상황과 어떤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 국가적 상황들이 다 달라지게 되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 관리를 위한 이슈나 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부분들보다도 요 해외 자회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크게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는 여러분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해외 자회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서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7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이 문제 7번은요. 손익분기 분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익분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F, 즉 고정비를 뭐로? 공원 이익. 그 공원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에 대한 차이입니까? 그렇죠? 가격, 프라이스와 병동비에 관한 차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4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이 8번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위험이 가장 큰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에 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집단 응집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 응집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단 응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서로 으쌰으쌰하는 것이 집단 응집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잘 뭉쳐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잘 뭉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와?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과 조직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집단에 대한 응집력이 모이면 그 집단끼리는 잘 모여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 집단이 또 모여지는 것이 뭡니까? 조직의 목표다,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단과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응집력이 높았을 때 같다라고 한다면요. 완전한 어떤 시너지 효과로 잘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집단에 대한 응집력도 높고요. 그와 함께 그 집단에 대한 응집력이 높은데 집단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와 뭐가 조직이 추구하려는 목표가 서로 상반되어진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가장 무엇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서로의 갈등 상황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 상황에서의 각각의 생산성이,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부분을 집단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요. 단순한 암기, 즉 집단 응집력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인 그 흐름에 관해서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09번 문제입니다. 전산적 자원관리 ERP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전사적 자원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생산관리에서 MRP, MRP2, ERP라는 형식으로 발전되어졌다. 이는 뭐에 관해서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발달로 인하여 그렇죠? 좀 더 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모할 수 있도록 그렇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ERP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자원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 부서 따로, 인적 자원 부서 따로, 어떤 마케팅 부서 따로 형식으로 자원 관리 계획이 이루어진다 보니 각각에 대해서 충돌하고 상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어떤 자원에 대한 병동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ERP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반면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을 뭐한다? 떨어뜨리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ERP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1번, 2번,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ERP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지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ERP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요런 내용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조금 진하죠? 요 진한 것을 조금 이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10번입니다. 요 징성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징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형대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진성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다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나 핵심 가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윤리적 및 진성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재화된 어떤 도덕적 신념과 자아의식이나 아니 어떤 관계 투명성을 가지고 뭐한다? 진실함으로 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진성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2번, 3번,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적절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요 명확한 비전 제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징성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요, 뭘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진성 리더십은 그 사람들을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진성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뭐에 대해서 자기 어떤 도덕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이다? 그죠? 카리스마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의 답도 1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이제 얼핏 보면 이건 이제 무척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로 좀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확실히 다른 보기, 어떤 보기에 이제 틀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에 무슨 내용이냐? 다음 중 경영 기능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영 기호에서 이제 관리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계조직 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획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조직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원 획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자원의 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직무 설계 같은 것들도 조직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조직화해서 이야기할 때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쳐지게 되는 것들에 관해서 그 안에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조직화다라고 하는 또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자원 획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좀 이건 뭐지? 라고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2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 보면요, 이제 지위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맞아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 통제다라고 했을 때 과업 달성을 위한 책임의 부과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무엇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화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원 획득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화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헷갈리지만, 이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업 달성을 위한 책임 부과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조직화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올바르게 달성을 했는지 그 갭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은 이제 조정해 가는 그러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완전히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1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문제를 속관한다라고 한다면요,
그죠? 답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꽤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된 보기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쵸? 딱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어떤 왈가왈부할 내용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2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에서는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그 특정 시점에 그죠? 상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의 그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재무상태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정 기간 동안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3번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과 재무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자산 항목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우리가 뭐라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매출에서 비용, 그러니까 매출, 이익과 수익과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이제 3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3번. 우리 요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훈련의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요거 부분 꼭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직장 내 교육일 OJT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OJT와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OJT에 대한 어떤 특징과 장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1번, 2번, 3번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정보원들을 통일된 훈련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의 단점이었죠. 이건 뭐에 대한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OJT, 직장 외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장점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3번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쉽게 여러분이 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내적 동기 요인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이다라고 하면요. 요 내적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외적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는요, 이렇고 저렇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적 동기 요인은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 학력, 나이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외적인 것은요,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영향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족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요 개인적인 권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개인적인 권력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에 관해서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권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가지에서 강압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과 보상적 권력이다, 합법적 권력이다, 그리고 중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에 조직의 공식적인 지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중거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과 전문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그 특성이다라고 하는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그러니 그 두 부분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개인적 권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죠? 다른 직원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영향력, 즉 전문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1번에서 이야기하는 부하 직원의 휴가 요청
와 다른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보너스를 주는 것,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보상적 권력, 그것은 조직의 공식적인 지위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높은 지위로 인해 다른 직원의 작업 지시를 내줄 수 있는 영향력, 그렇죠. 그건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일을 시킬 수 있는 합법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15번도 우리가 이제 당일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16번입니다. 어떤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떠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 창출이다라고 하는 거와 그 안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창출된 것을 심사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이디어를 추려서 거기서 제품 컨셉에 대한 개발과 테스트를 하죠. 그와 함께 마케팅 믹스에 대한 개발과 사업성 분석을 하고요. 그와 이제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시제품이 성공이 한다라고 하면 시장 테스트를 이제 거쳐서 이제 여기서 시장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대량 생산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전체적인 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아이디어 창출 단계는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창출에 중점을 둔다. 예, 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브레인스토밍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제품 컨셉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품 컨셉은 뭐다? 이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컨셉을 정하는 것이 제품 컨셉 단계다. 그러면 요 좀 전에 시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제가 전체적인 단계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제품은 언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테스트 제품을 만들고 나서 테스트 제품을 만들어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시제품이다. 그러면 이 제품 컨셉 단계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 어떤 마케팅 미스와 사업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시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2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와 함께 신상품 컨셉트는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림을 통하여 뭘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뭐 합니까? 신상품 컨셉트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제품으로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 테스트는 제품 출시 후에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장 테스트는요, 제품 출시 전에, 좀 전에 어떤 개발 단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소규모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얼핏 보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거 문제 놓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제품 제품 개발에 대한 단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적용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요,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17번입니다. 요 식스 시그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식스 시그마 중에서 뭐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EPPB다 라고 하는 것과 3.4 ppm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즉 100만 개 중에서 그렇죠? 3.4개 정도 분량만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거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죠. 2번이.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요, 그렇죠? 예, 올바르게 이제 신스 시그마다라고 하는 통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 식스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18번 이제 적시 생산 시스템의 GT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GT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재고를 줄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행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로트로 이제 반복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 적시 구매를 한다. 그 다기능공에 대한 존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줄이자고 얘기했어요? 재고를 줄이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안전 재고다라고 하는 것도 뭐의 일종이에요? 재고의 일종이죠. 그것을 저장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그렇죠. GT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반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9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산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죠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생산이다 라고 하는 생산 및 운영 관리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에 생산 운영 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산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에 관해서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생산 부분에서 나눠진다. 그래서 생산 전략에는 경쟁 우위와 흐름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설계와 통제 및 운영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함께 설계다 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정 개발, 배치 계획, 생산 능력, 입지 이런 것들이 그쵸 우리가 생산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면에 우리가 운영이다,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및 통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수요 예측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GT 시스템 아니면 SCM 공급사슬 관리,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총괄 생산 계획이다라고 하는 자원 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는 생산 및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재무 분석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종의 정보 가공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재무 분석은 경영자가 내부 통제 또는 재무 예측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적성성 여부를 뭐라고 합니까?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적성성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회계 감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잘 되어졌던 것이냐, 올바라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성성 검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일을 우리가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러니 20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 분석을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주로 재무 비율 분석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재무 분석식 주로 회계적 자료를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의 기본 이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한테 재무 관리를 공부하기 전에 무엇부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회계학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한 내용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 4번 주로 회계적 자료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회계적 자료를 이용하니까 회계학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4번을 이제 체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답 체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순형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투자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개별 투자안들에 관해 상호관계를 고려한다, 가치 가산 원칙을 성립한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일단은요, 여러분한테 뭐 헷갈리고 그러면요, 이런 단전적인 단어가 나오고, 뭐 항상,
반드시, 모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는 좀 경영학에서는 잘못된 보기로서 설명되어질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거만 이제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21번도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제 딱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요, 투자 아니다라고 하는 있어서의 사항의 투자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뭐에? 독립적인 투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배타적이에요.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상호 배타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 뭐다? 항상 어떤 상호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번도 2번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관리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요, 앞뒤도 볼 거 없이 몇 번이 답이다. 그죠? 3번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23번입니다. 경영자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오류들이 존재한다. 다음 중 매몰 비용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요 23번 같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뤄졌던 오류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오류하면 이제 지각 오류나 이제 어떤 면접에서 나타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났는데요. 23번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뤄졌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다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매몰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비용에 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경영학에서 쓰여지는 비용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런 비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비용은 네 가지 비용이다. 그죠? 고정비다. 병동비다. 그리고 그죠?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sunk cost다라고 하는 매몰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몰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사설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손익이다라고 하는 다음에 어떤 계획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비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몰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썬큰 코스트, 이미 가라앉아서 뭐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가라앉아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선택하는 오류는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과거의 선택과 부합되는 정보만을 선택하는 오류도 아니고요. 실패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오류도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오류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매몰 비용에 대한 오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어서 내가 떨쳐내야 되는데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에 내 이만큼 썼으니까 이거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만큼 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 오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본전 찾는 생각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매몰 비용 오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답이 4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23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4번입니다. 경영과 관리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이 경영과 관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크게 이야기되어집니까? 그렇죠? 관리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더 큰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영과 관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나눠서 이야기했을 때 언제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1번 경영은 지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활동이다. 그죠? 지향성.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이야기하게 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들로
붙어도의 경영으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와 함께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관리는 업무를 조직화하고 감독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얼핏 보면 이거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경영과 관리다라고 하는 차이를 기억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앞에서 선행돼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하나하나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관리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조직하고 감독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궁극적으로 큰 틀을 짜고 거기에 대해 감독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잘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관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24번 문제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키고 확실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이제 공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경영과 관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이거는 좀 지역적이고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24번의 답은 이제 3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5번입니다. 품질 경영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도구로 데밍은 PDCA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번도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고 시스템은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1번식 용어로 표현한다. 일단 신고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번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신고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품질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그죠? 어떤 체크리스트라 해서 포카요케다라고 해서 종업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한 전체적인 포카요케,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고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도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3번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예방 및 검사 등 사전 조치에 관련 비용과, 그렇죠? 이 품질 비용에 관해서 사전 비용과 사후 비용이다. 그것을 좀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 예방 비용과 검사 비용과, 그렇죠? 실패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돼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4번에 있어서 품질의 지배 구축 과정은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의 차이를 측정하고 차이 분석하는 작업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에 대한 차이를 모아는 작업은 서비스 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품질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표준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품질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실현시키게 되는 일단 순차적 설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맹점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더라, 실현시켜 줄 수 없더라. 그래서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동시 공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QFD다라고 하는 도구적 기법, 그리고 안에서 이제 품질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한다? 실현시키기 위한 그 표준화의 도구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품질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떨어진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전반적인 25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25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제외시켜 놓고서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구조만 잘 짰다라고 한다면 쉽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은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인 2021년 군수제 이제
있어서 그 경영학에 대한 기출문제와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